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단과 환담을 할 예정인데 사실상 이 자리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실에서 오부유인과 환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는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땐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환담에 응하지 않았고 올해는 윤 대통령과 소규모로 만나는 자리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환담 참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환담에 앞서 1분으로 예정된 공개 발언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초 여야는 회의장 내 피켓 시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의 방해로 제대로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자료 고의 미제출, 그다음에 증인들 불출석, 여당에 의한 파행이 국감에 있었다는 것도 참 독특한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4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를 던졌습니다. 수도권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 국민의힘 당론 추진.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김포 시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죠. 이러면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입니다. 하지만 지옥철, 교통이 문제였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었습니다. 내릴게요. 잠시만요. 골드라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생겼다네 하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전용차로도 참 교차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체가 또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지하철 구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로 지나가느냐를 놓고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행정구역을 서울과 합쳐서 교통대책을 뒷받침해주겠다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울 생활권, 김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리, 광명, 시흥, 이렇게 서울 인접 지역의 추가 편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에 카드를 쥔 이 민주당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반응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편입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던진 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 방안, 앞으로 대형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이른바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환단 참석한 거 관련해서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거는 대표님 결단이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님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 지나가면서 악수 정도는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취임 1년 6개월 만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환담 자리는 지난해 5월 이 대선 이후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마주 앉아서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이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서 열리는 이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단이 환담을 갖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둘참을 권하는 당내 좀 의견이 많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 회담 요청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죠. 예. 그래서 여러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번 좀 짧게 마주치기는 했지만 대화를 나눌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등에 항의하면서 전면 불참하면서 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실도 이번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민생에 있어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려고 하면 여당도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거나 야유나 고성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 피켓을 내걸지는 않기로 했어요. 네,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회의 도중에 왜 그런 합의를 했냐 이러면서 본회의장 밖에서라도 또 기자회견이나 단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반발을 한 것으로 보여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는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그 계단 올라가서 로툰독을 지나갈 때 이때 양쪽에서 의원들이 피켓을 든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난해 시정연설, 올해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항의하면서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참석을 하게 됐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세를 올리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설 경우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을 걱정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겠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심판, 거대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뭔가 예산안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야당이지만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래도 우리나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유와 피켓 등을 들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협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 연출하지 않고 연설 끝나고 뒤에서 여야 원내끼리 예산안 협의 등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국회의 전통으로 잘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책임 야당과 소통입니다. 네, 과거까지 계속 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신사협정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 고성이라든지 피켓을 들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고 그런 약속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신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의석수가 더 많기도 하지만 특히 또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29일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이 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 소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이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간의 소통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국민의힘과는 어느 정도 소통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반면에 당내에서는
아직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오면입니다. 조정식 총선기획단에 힘을 싣는 이재명 대표. 연일 흔들고 있는 비명계에게 바꿀 이유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최고위원을 임명을 강행했죠. 이러자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반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공천까지 총선 앞두고 자객 공천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비판을 하고 게다가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사퇴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총선기획단을 이끌 적임자다라면서 지금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른바 물갈이 될 수 있다는 전조증상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비명계 얘기 들어볼까요? 곧바로 분당 얘기까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이 크기 때문에 전체가 대표 체제가 퇴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분당한다 이런 얘기 소문도 나오는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 결심하겠다. 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이상민 의원의 경우도 진즉부터 유쾌한 결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서 실제적인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하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그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이 함께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핀셋으로 송갑석 의원만 사표 수리를 즉각했거든요. 그 다음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뉘앙스상으로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는 일단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두고 보자라는 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의 살림을 실제로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나면 다시 그 복귀하고 나면은 뭔가 좀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기획단 띄운다 그러고 거기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물밑에서 있는 친명, 비명 간의 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지명한 분 보세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이분이 현재 지역구에 다른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시기는 이게 왜 비판의 소지가 되냐. 그분이 친명이에요? 라고 반문을 하지만 누가 봐도 친명이거든요. 친명 행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조를 쭉 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일성이 기존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공천 국면에서 이것이 이제 학살 공천 소위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부각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통합을 바란다라면 김남국 의원 제명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명할까? 과연 가능할까? 글쎄요. 이거 뭐 일단은 뭐 민주당을 떠난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회 윤리위에서 자문위원들은 제명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죠.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지켜준 셈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원욱 의원의 말을 듣고 김남국 의원을 제명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기세가 정말 제대로 오를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는 힘을 얻을 만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최측근인 본인의 수행실장까지 했던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결론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 내부적으로 원외 친명계 인사들의 자객 공천부터 시작해서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문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밖에 있지만 내부의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 등에게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면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공천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꽤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재판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줄줄 나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일주일 전 재판에서 그런 얘기했죠.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언급을 합니다. 물론 검사 측에서 이분 맞습니까? 네.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런 증언을 해요. 강내구가 이번 돈봉투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어요.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자, 누구는 100만 원, 강내구가 돈봉투 계획을 세웠다. 야, 이 얘기를 지금 이정근 부총장이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씨는 강내구 씨와 윤관석 의원 등의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이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전당대회 준비 초반부터 돈봉투 살포 계획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이 송영길 캠프에 출근하기 전이나 초기쯤에 강내구 씨가 자신의 동네 빵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캠프 관계자 4명을 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너는 돈을 어떻게 내고 이런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강 씨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태였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강 씨가 누구는 100만 원씩, 누구는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어허, 그렇군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강내구와 이정근 간의 관계가 지금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윤관석 의원은 녹취에 뺏겼어.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의 받는 혐의는 전달입니다. 자, 이 돈을 이정근한테 받아다가 다른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거. 근데 전달이 아니래요. 그럼 전달 아니면 뭔데요? 보관만 했어요. 보관만 거쳐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재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윤관석 의원은 변호인이 증인이 윤관석에게 전달한 봉투는 윤관석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윤관석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돈이 아니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결국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주도하지 않았고 스폰서와 박 전 보좌관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서 전달된 현금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기 전에 잠시 자신은 보관을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잠깐만요. 뭘 했다고요? 보관을 했다고요? 자기한테? 보관만 했다 이런 취지죠. 어허. 네, 윤 의원 측은 그동안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혐의였죠. 돈봉투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해왔었거든요. 전달된 사실을 또 시인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변호인의 질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한숨을 쉬거나 좀 실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정근 부총장의 반응이 아까 좀 나왔어요. 그래픽에. 네, 그렇습니다. 비겁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보관 주체만 박 전 보좌관, 증인 또 윤 의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를 했더니 이에 대해서 이 전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좀 비겁한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저는 강내구한테 처음 들었고 윤관석과 강내구가 의논해서 돈 심부름을 시켰다고 기억을 한다면서 윤관석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고 그다음에 윤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윤 의원은 법정에서 돈봉투의 성격이 매표가 아닌 감사 표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를 했는데요. 검찰이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면서 지시와 권유 또 요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돈봉투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보관만 했고요. 그냥 나를 거쳐서 갔을 뿐이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얘기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얘기했어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재판에서 본격적인 폭탄 돌리기,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 등이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모두가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이런 돈봉투 돌리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가 안 됐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일 계제가 전혀 아니다. 이 재판 기록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밀하게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한 돈 선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비명계가 지적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근무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민주당 대선 경선을 주도했다라는 공격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 돈봉투 사건으로부터 정치적 책임 자유로울 수 있는지 다들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렇게 계속 공방이 진행이 되는 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으면 사실 뭐 이 모든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내에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좀 대의원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의원이 1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당원들은 12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6,000명이 주로 보면은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나 뭐 의원들이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수의 인원들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30%, 40%의 그 비율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표의 등가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소수의 대의원들의 지지만 받으면 당대표에 당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좀 그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뒤에 참 어떻게 됐어요? 혁신안 나오고. 아직 그 혁신안이 저는 지금 그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라도 저는 그런 대의원제에 대한 그런 개편, 변화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 대표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죠? 송영길 대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지금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자, 송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방어권을 단단히 준비하시면 되죠. 예. 조사받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볼 때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모든 의혹과 혐의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수혜 대상이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이와 같은 모든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포함해서 그 혜택을 본 것이 누구냐를 물어보면 그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죠. 그래서 본인이 지난 4월에 뭐 파리에 잘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도 못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번의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뭐 책상 놓고 뭐 저렇게 천막 치고, 또 최근에 뭐 용산으로 이사도 하시고 예. 뭐 선전포고라는 책도 내고 뭐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히 수사에 임하시고, 또 본인이 지금 그 뇌물 수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 조직을 이용해서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로 번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어떻게 하면 방어권을 잘 행사할까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그 첫 위원회 공식 일정으로요 5.18 미역을 참배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고향이죠. 인 위원장 5.18 민주화 운동 때 그 당시에 통역을 했대요. 어느 편에 있었느냐? 바로 시민군 편에서 영어로 통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5.18 묘지서 무릎 꿇은 인요한 위원장.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자, 그런데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꿀단지가 아니다. 5.18은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광주를 우롱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자, 위기 때만 호남을 찾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보여주는 진심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정청래 의원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저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을 당시 직접 광주로 들어가서 시민군의 발언을 통역하고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당사자입니다. 예. 사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광주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이고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의 여러 유족분들이나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도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저희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라라고 질책할 일이지 저런 좀 극단적인 언어로 이런 노력과 인요한 위원장의 살아온 이력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른바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발언, 낙동강 하류 지역 의원들 물갈이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실상 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또 한 사람 김기현 현 대표입니다. 스타 의원들 수도권 가서 출마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사실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 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김기현 대표가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김포는 서울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간의 통근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하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그렇게 당론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이 꽤 휘발성이 큰, 폭발력이 큰 그런 사안입니다. 서울시와 그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김포인데요. 김포는 경기도 소속이잖아요. 경기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기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택시 타도 요금 더 붙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게다가 지옥철까지. 근데 그런 김포시를 서울에 포함시킨다고요? 네, 이게 어제 여당 대표 입에서 김포시에 서울시를 편입하려는 걸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적정 혼잡도의 2배가 넘는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5호선 조기 연장을 약속했었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들으신 것처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을 했고요.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 남도와는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경기 북도는 한강으로 막힌 김포시가 인접한 이 서울시 편입을 대안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와 경기도 등 이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김포시는 다음 주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서울시 편입을 공식 제안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포시에 이어서 서울과 인접한 이 구리시까지 연쇄적으로 서울 편입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이 교통 환경과 인구,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주민의 8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래서 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이 좀 선제적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파장이 일단 정은혜 의원님. 네. 수도권에서 지금 정치하시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뜻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부천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울과 그 강서구와 굉장히 인접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는 버스를 자주 타기도 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는데 부천 시민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지역에 살고 싶은데요. 제 동네에 살면서 출근할 때는 하고 오히려 이 지역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포 시민이 어떤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저는 모든 걸 요약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출퇴근 시간 1시간 30분이 1시간으로 줄어드나요?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김포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출근 시간이 줄어드는 것, 내 삶이 편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서울시로 소속이 됐다, 편입이 됐다, 경기도민이 됐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편의,
를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행정수도 이전을 많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지역이 잘 사는 거, 내 지역이 부흥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딘가로 편입을 되는 것이 원하고 싶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뭐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이거 노무현 벤치마킹 아니야? 여당 행정수도 이전보다 폭발력 더 클 것 같은데 뭐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해요. 이게 글쎄요, 이게 김포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그럼 우리도 이게 꽤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장희찬 평론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전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 게요. 예. 단순히 행정구역만 재편하는 거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아지는 게 없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에 편입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통과 관련된 지하철 연장이나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행정구역 편입이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경기도도 보세요. 뭐 고양시 옆에 뭐 많은 광명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곳들의 실질적 생활권이 서울이고 예. 주민분들께서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활권은 묶여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남북도보다 오히려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경기도지사가 지금 민주당 김동연 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관할 지역이 줄어드는 거 찬성할 지자체장은 없거든요. 다만 문제는 역시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인데요. 아마 오늘 이후로 많은 언론사나 조사기관에서 김포시를 시작으로 해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의 서울 편입이 좋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뭐 북도 내지는 남도로 편입되는 게 낫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 많은 주민분들이 서울에 편입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예. 그때는 경기도지사나 민주당도 이걸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경기도 선거의 주요 중심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김현주 정치학 박사님, 이 정치적으로 이게 뭐 행정수도 이전만큼 폭발력이 크다. 왜냐? 관련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300만이 넘습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는 지금 1,000만에서 밑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교묘하게도 상황상 이게 지금 무르익기에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 소속의 서울시장과 또 김포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 남북도를 나눈다고 한 상태에서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김포가 남북에 속하지 않은 일종의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뚝 있는. 떨어져 있어요. 강북으로는 또 한강이고요. 지금 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밑으로는 인천이에요. 경기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로서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소위 그 오세훈 카드다 해가지고 월 6만 5천 원을 내면 예.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따릉이까지 다 연계되는 카드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따릉이도 탈 수 있어요, 그걸로? 다 한 장으로 다 패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수도권역이 인천, 경기도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만 통용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그런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만큼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뭐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뭐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라기보다는 김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수건이랄까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이것이 결국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어저께 이제 저 내용, 저 카드를 딱 꺼내 놨을 때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내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좀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총선을 160일 정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뜬금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입장을 짤막하게 내놨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관련 입장에 좀 허가 찔린 모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수도권 판세를 좀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겉으로는 좀 비판을 했지만 여당의 좀 공격적인 행보로 수도권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좀 단독으로 나온 오전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한 이거를 또 김포 외의 당론으로 좀 추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거든요.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네, 이게 사실 여권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한 거와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또 하남시 등 행정구역상으로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 명 이내의 중소기초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뭐 특정 지역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이라고 하시니까 부천도 서울 가까운 데가 있고요. 서울랑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서울 가까워 있는 곳에서 만약에 다른 당 후보가 나타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내민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천도 지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인천이랑 가까운 지역도 있고요. 경기도 중심이랑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나눠서 뭐 서울로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호응도가 그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과거에 김포시의 일부가 흡수된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시로 공항동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흡수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뜻 보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을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네, 물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난 이제 총선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뜬금없는 공약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 김포공항 이전보다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검토된 공약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요. 어차피 최고위원이시니까 대표의 의중도 아실 텐데 다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김 대표님 혹시 김포 쪽에 출마하시나요? 아직은 농담 수준입니다만 이게 진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네, 김기현 대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요. 다른 유불리를 따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일지는 김기현 대표 스스로 정해진 타이밍에 맞게 결단을 할 것 같아서 이번 이 김포시 행정 편입 같은 경우는 김포시장과 그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먼저 요구하던 것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를 속였다는 여성, 전총조 씨가 지금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대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관련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지금? 점점 더. 김승돈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전 씨가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9월입니다. 폭행 장소는 성남에 있는 남 씨의 어머니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의 조카에게 둔기를 휘둘렀는데 폭행 이유나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112 신고 받아서 관련자들을 일부는 지지를 받고 이런 못 받았습니다. 전 씨와 관련된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의혹과 관련된 추가 피해 여부와 남현희 씨가 공범인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전 씨 관련 사기 의혹을 종합 판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현희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상 학원이 신고 의무는 있지만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인 고소가 없을 경우 운영자인 남 씨의 2차 피해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가요,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현희가 주장하는 사건의 진실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제일 궁금한 거,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친해졌습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면서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남현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피 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네,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서 왜 그래 했더니 그 안에서 막 피를 토하고 있었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고 마치 남현희 씨는 이제 아이 엄마잖아요. 모성을 자극했다는 건데 이게 일단 무슨 얘기예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남 씨는 펜싱을 배우러 왔을 땐 전 씨 본인이 직접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인에게 굉장히 잘했다면서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기에 친해졌다고 했는데요. 26살 여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8살 여자. 8살이요. 예. 그리고 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 씨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6개월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좀 전 씨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제 딸에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도 의심이 들었지만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서 지켜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로 좀 지내다가 전 씨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성전환 수술을 고백했다는 게 남현희 씨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 처음에는 친구로 모성애를 느끼게 하고 그러다가 글쎄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혹은 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 씨의 성전환 수술을 믿었다고 해도 임신 테스트를 해서 2줄 나왔는데 임신한 줄 알았다면서요. 임신을 착각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현희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다 전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자,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이 뭐죠? 두 사람은 결혼을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근데 여자라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줄 알았다. 이러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입니다. 성전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임신한 줄 착각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더 이상은 저희 신통방통에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 하게 되면요. 일단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성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편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제 방송에서 했다는 남현희 씨의 얘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의심을 했죠. 어느 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피호텔에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대기업이니까 뭔가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뭐 이 거짓말의 과정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리죠. 그 파라다이스인가요? 물론 그쪽도 피해자입니다만 거기에 그 혼외자가 나 말고 또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총조가. 그러면서 뭐 바뀌었다. 자,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하죠? 그렇죠. 돈이 등장을 합니다. 돈.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수억 원짜리 차를 선물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니 이런 거짓말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현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요. 뭐 대기업이니까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것이야말로 황금만능주의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될 이야기들을 왜 저렇게 받아들였지? 라는 예. 생각을 많은 부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성전환 수술을 설사 했다 손치더라도 유전자는 못 바꾸는 거예요. XY가 XX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거기 임신 테스트기가 등장을 하며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황금 만능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플러스 이 사기 범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민생에 큰 해악을 미치는가. 굉장히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바,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점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돈 많으니까 아유 뭐 돈으로 막 그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자 역할 대행한 사람. 본인은 기자 역할 대행한 사람은 알잖아요. 저 사람 재벌 3세 아닌지. 그런데 가서 마치 재벌 3세를 인터뷰하는 기자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그 많은 돈 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인터뷰를 해줘요. 이런 역할 대행. 아니 이런 거에 분명히 거짓이고 사기인 줄 알면서도 그걸 역할 대행까지 해줬다? 이거 공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냐 피의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기죄에 있어서는 사기의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기로 인해서 취득한 돈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의자 부분과 피해자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 그 전청조의 어떤 정체를 몰랐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고 실제로 알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현희가 그렇죠. 현재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도 알고도 이것을 같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고소 고발이 지금 접수된 것 아니겠습니까? 펜싱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설령 처음부터는 몰랐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생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거짓말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이용하면서 돈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그 안때로부터는 사기죄가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수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5억 원이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단순 형법상의 그 사기를 넘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사기가 되면은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 법정형이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기 취득하는 액수만큼의 벌금까지도 같이 지금 병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어떤 경찰의 수사 정말 그 두 사람의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질도 하고 또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언제 이와 같은 그 정체를 남현희 씨가 알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지금 피해자로 남겠지만 결국 약간 알면서도 계속 돈을 취득하면서 묵인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으로 입증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거 그 역할 대행업자들 이 사람들은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결국 사기의 공범으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조나 뭐 그 교사는 결국 형이 약간 약할 뿐인 것이지 같은 죄에 처한 것으로 처벌되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도 동일하게 되죠. 그렇군요. 자,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니까 남현희 씨가 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나만 속은 게 아니에요. 가족도 속였고 지인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면서 전청조 씨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힙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저는 그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예, 이제 바로 저 부분은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짚어줬습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내가 공범이 돼서 어떤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인데, 자, 이러니까 이 전청조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 이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널A와 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동의를 받아서 이름과 얼굴까지 다 공개를 했고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유명 그룹의 혼외자이자 재벌 3세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고 직접 시인을 했습니다. 앱 개발 등 이 투자 사기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금전적 이득을 챙긴 건 인정을 했고요.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남현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입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 씨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 괴로워서 좀 극단적 선택도 시도를 했었다면서 특히 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께 좀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 씨와 불거진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잠깐 입을 열었는데 남 씨가 이미 지난 2월에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고 성전환 수술도 남 씨가 권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러면 이제 둘이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시점입니다. 그 본인의 실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지난 2월이다. 다 알게 됐다. 누구 그 알바생 대행해서 기자한테 물어보게 했을 때 그때 들켰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남현희 씨 주장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이 언론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때 알게 됐다라고 나는 주장을 정말 하고 몰랐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이미 그 선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제 여성의 특징이나 뭐 이를테면 가슴 이런 거 가슴 절제 수술을 남현희 씨가 권해서 지난 7월에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수술을 남현희가 권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슴 절제 수술이 지난 7월에 있었던 것은 여성으로서 티가 나니까 해라라고 이제 권했다는, 그러니까 2월부터 진즉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또 묘한 것은 이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경호원이 갖고 와서 전달만 했을 뿐이지 본인이 해보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유산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그런 어떤 임신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어떤 그 사기 범죄 혐의자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질문이 주어져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거 하나는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 요 속고 속이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패가 공범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은 그 사이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 알고도 같이 공범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물귀신 작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뭐 밤에 찾아가니까 고소해서 스토킹 어떤 방지법으로 해서 잠시 체포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앙심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나를 때문에 잃게버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예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간담회 형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이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시정연설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